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딴지 총수 김어준입니다. 네, 겨우 세계 정치 부문 2위에 불과한. 그래서 각하에게 아직도 세계 1위를 바치지 못한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세계 유일의 각하 헌정 방송 나는 꼼수다 제 13회 시작하겠습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선거권 박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저 이명박이 당선되면 기업은 주저했던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닫았던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투자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명박 효과가 태풍이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정권 다의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이 대통령은 독서를 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오, 각하 정말요? 어떤 책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법정 스님의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무소유를 책이 다를 정도로 읽었으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아곤 경쟁이 즐거운 나라 두 권입니다. 에이, 구라치시네. 제 책을 추천합니다. 각하의 최대 관심사인 퇴임 이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정치서적이지만 여름에 어울립니다. 각하에게는 계획이 공포물이 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세요. 조국 현상을 말한다. 100명 이상의 그 기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만 만났어요. 나비 부인. 그 누나도 저하고만 얘기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제가 기사를 썼더니 김태춘 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네요. 그런가? 이분이 아무튼 부정수표 위반, 폭력, 폭행, 공갈, 사기, 거기에다가 입찰 방해, 풍채도 약간 조금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친박이고 그리고 정가도 이렇게 많고 이런데 당신 이 돈으로 거기 갖다 준 거 아니냐, 여사님 드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을 한동안 안 하시다가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아? 그러니까 네 그랬죠. 시사인기자 주진우의 출입처는 성역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구독문의는 서울 3700-3203에서 6.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 들으시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빨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빨 1 정봉주 전 의원. 자, 의원님은 현재 백수로서 본인 소개는 직접 하시는 분이죠? 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이 멘트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공릉동 월계동밖에 없는 줄 알겠네. 아니 근데 공릉동 월계동에 왜 터지냐고. 이건 좀 심해. 좀 자제해 주세요. 공릉동 월계동 사람들이 다 외웠어요. 이사 간다는 사람 뭐예요 진짜. 이제 딴 데서 출마하면 좆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동네 출마한 사람 뽑히는 거야 이제 누가. 사실 근데 이런 정치적으로 중요할 때 공릉 월계 버리고 강남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대구로 가서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전투력이 강한
정봉주 전 의원은 대구로 보내라. 지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데나 보내면 다 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각하의 성은으로 지금 이만큼 그러게 살고 말이야. 있는 거 아니에요. 각하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다 죽었죠. 다. M실장. M실장. 아, 이게 조금 탄력 받은 말이죠. 예. 저희가 결성하려고 그래요. 정봉주 전 의원 대구 출마 추진위원회. 대구는 좀 멀고, 아니, 가까운 강남 서초는 내가 갈 의향이 있어. 언제든지. 아예 강남 소초 이런 거 불안해서 안 돼, 우리가. 당선되면 어떡해. 저 멀리 대구. 예. 박근혜하고 붙이는 거죠. 박근혜하고. 그 정도 돼야 좀 레벨이 맞는. 그렇지. 대권을 꿈꾸는 분이. 얼굴 굳어지셨어요. 아니, 대구 오면 뭐 꼼수 팀들 다 와갖고 선거운동하는 거지. 꼼꼼하게. 자, 그럴 리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빨 2 주진우 시사인 기자 본인 소개 뭐 하나 해야지. 주진우입니다. 네, 주진우. 사실 저는 좀 듣는 사람이고요. 과묵한 구석에서 과묵하게 앉아 있는 사람인데 여기 끌려 나와서 뭐 하는 것인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과묵한 사람이에요? 네. 나는 누구인가는 적시성. 그런가? 참 건방지 그만. 참 건방져. 오늘은 요새 저기 정 의원님 때문에 그런지 좀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저 편지가 많이 오는데 주로 많이 오는 편지가 첫 번째 유형은 기자 지망생들. 저도 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기자님 같은 기자가 되고 싶어요. 왜 비웃어? 주진이 같은 때면 저 때는 거야. 아니 정신 차려. 그래서 답장이 짧습니다. 항상 저는 답장을 잘 안 하고요. 짧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 답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인 있으세요? 이렇게. 요새 여성 팬들 중에 저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주진이 소개해달라고.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맡고 있어요. 네, 맡고 있는데. 저는 애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아니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진짜 안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뭐 총수님께서 탐정하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전 진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회장님이 의뢰를 해와요. 아니 거기 가서 돈은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돈 안 받고요. 생선구이 6,000원짜리 먹고 헤어집니다. 그랬더니 돈은 책임질 테니까 누구를 하나 찾아달라고 하고 어떤 회장님은 어떤 사람의 비리를 캐달라고 하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진우 기자는요, 참고로 지가 꼴려야 합니다. 지가 꼴리면 누가 말려도 계속 해요. 그리고 관심 부끄러워 죽겠어요. 좀 자제해 주세요. 좋으면서. 자, 그리고 음향부터 모든 제작을 담당하는 김용민 전 교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성대모사 하나 개발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효용성이 없는데 우리 조현오 경찰청장. 예. 아무도 모르는 사람만. 저는 잘 알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비슷해. 저 조현호는 김근태 선생님을 참 존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하나를 미랄해야지. 하나를 미랄. 대통합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정 의원님 미래 권력 게시판을 좀 훔쳐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편파적이세요. 이거 심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네? 사실을 막 왜곡하고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는 말로 도배를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자기 아이디어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아이튠즈에 있는 댓글도 정 의원님이나 정 의원 주변 분들이 쓰는 것 같아. 너무 잘생겼다. 멘트말이 좋다. 이거. 점점 각하를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 의원님이.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빼먹은 게 제 다음 팬카페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입니다. 그 팬카페 다 갔어요. 이제. 현재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00명 처음 우리 꼼수시 할 때 한 100명씩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더니 지금 200에서 250명씩 들어와요. 날마다. 무슨 100명이 들어와요. 아니, 하루 꼼수 방문객 시작하자. 전체가 100명이었지. 아니 이제 하루 가입자. 방문객은 이제 5,000명이 넘어갔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요? 예, 5,000명이 그때는 넘어갔어요. 가입자가 뭐 1명, 2명 이랬죠. 5명씩. 5명. 이제 꼼수 시작은 100명 됐는데 지금은 본인하고 가족들 5명. 200에서 250명씩 들어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박영중 그 언펜션 사건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살짝 한마디 했어요. 민주당 가고 그렇죠, 그렇죠. 항의해라. 포상하라고 좀 예. 댓글 좀 달아라 게시판 그랬더니 난리 났어요? 게시판이 폭발했어요. 댓글이 지금 300글이 넘어가고 300개가 넘어가고 지금 민주당 나서 예 최초야 이렇게 그러니까 유정당국 유리코트스 정당국에서 난리가 났고 박영준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박영준이라고 하니까 또 어느 당직자가 들어와서 박영준이라고 교정을 해주고 박영준입니다. 그 별명이 그 양반 뭐래요 그거 보고. 당혹스럽죠. 들었대요? 예, 당혹스럽죠. 이제 당에서 포상 안 준 뿌려버릴까 거로. 보다. 단무지 선생께서 예, 박영중에 왜 중이냐면 별명이 약간 스님 비슷해갖고 땡중이에요. 땡중. 이 별명이. 그런데 박영중인데 어쨌든 당에서 지금 이 정봉주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냐. 그래서 제가 겸손을 정봉주의 위력. 겸손을 떨었죠. 설마 그렇게 얘기했으려고. 정봉주의 위력이 아니라 이것은 다 꼼수의 위력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서 이것은 위대하신 각하의 덕이다. 그 민주당 홈페이지 난리가 났어요. 근데 포상은 합니까? 포상 안 하겠죠. 민주당이 뭘 해요. 그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포상을 지금 하면 제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 듣고 포상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그 제가 지금 하게 되면 미안하잖아. 역시 진짜 당대표가 되면 하려고 지금 좀 꼽을 쳐두고 있습니다. 깔때기의 진수가 여기서 다시 나오시네. 당대표.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듣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트윗을 얘기했는데 그날 하루 뭐 1,00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한 방에? 아니 그 트위터 친구가. 친구. 신청. 트친이. 트위터 친구가 트윗 친구가 뭐 많이 늘었어요. 주로 여자죠. 잘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잘은 안 봅니다. 저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요. 그러면서 다 확인해 본다. 안 본다니까요. 아예 부끄러워 이러면서. 아니 알면서 왜 그래 또. 이게 이제 진짜 많이 듣는 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세계 2위예요. 세계 2위에 그럼 세 가지 얘기할게요. 말도 안 되는 사법고시. 말도 안 되는 유번 씨. 사법고시 패스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빨리 얘기하고 장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오케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네. 그분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친한 후배예요. 제 후배인데 그분한테 다른 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국장쯤 되는 분들이에요. 아니 부장쯤. 검찰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검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네. 그들 중에 한 분이 너 정봉주하고 친하다며. 좀 친하지 그랬더니 언제 술자석에 나지로 한 번만 불러줘라. 왜 널 부르냐 그러니까 나 꼼수 듣는데 정봉주 팬이거든. 혹시 저 한상대? 아닙니다. 두 번째 금감원 국장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후배 친구인데 야 너 정봉주 친하다며. 술자석에 한번 불러줘라. 사인 받게. 그래서 아니 뭔데 그러니까 이 사람 꼼수를 안 들어요. 제 주위에 친한 사람들 안 들어. 제가 잘났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거든. 아니 그래서 꼼수가 뭔데 그러니까 너 한번 들어봐. 기가 막혀. 너 막 그 금감원 국장에 있는 국장이라고 하는 놈 그걸 들으면 어떻게 이제 금감원 국장들 다 조사하네. 누가 듣나고. 야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서 다 하고 있어. 그 사람들도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뭔가 얘기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어. 그렇죠. 예. 그리고 한나라당 쪽도 틀림없이 꼼수들을 듣는 게 있어요. 100%인 게 얼마 전에 한나라당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했더라고. 오세훈이 왜 그 무상복지 투표 이렇게 매달리냐 그랬더니 우리가 한 달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복지 포퓰리즘에 맞선 지도자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보수의 정치성을 지키려다가 장렬히 전수한 시장. 이거 우리 똑같이 워딩이 똑같아. 100%. 평가가 대선 행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은 말이죠. 각하 우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을 반신욕을 시켰는데
반신욕까지 시켜드렸는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 이제 씨발. 그리고 예. 그 게시판에 또 어떤 분이 충무공정신 오세훈의 네, 충무정신. 예, 네. 충무정신. 그래갖고 제가 제보 받은 예,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그걸 뽀샵 처리했고 그 앞에 동상 앞에 그 거북선 해전을 벌이고 있는 이순신의 모습을 광화문에서 야, 참 훌륭한 미래 권력들 회원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죠. 너무 오랫동안 잡소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끔 요즘 새로 듣는 분들을 챙겨가지고 또 저기 그 뭡니까 아이폰 거기 와가지고 뭐 웃는 소리가 너무 귀가 아프다느니 욕한다. 뭐 그리고 욕을 한다느니 또 뭐 누구를 말을 많이 해라 누구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싫어. 자꾸 귀찮게 하지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어떤 분이 이런 제보는 했어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이 업을 하고 있는데 네, 깔때기 조심하시고. 주면 1시간 2시간 정도면은 이 음량 보정을 해서 드리겠다. 그거 귀찮아요. 예, 근데 그러면요. 그냥 너무 세련되면 그냥 이어폰을 떼세요 귀에서. 그럼요. 그러고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우리가 문제 들으라 그랬어요. 자꾸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마. 귀찮게. 그리고 그 공릉동 월계동 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좀 시끄러워도요. 다 김어준 총수의 목소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전 크게 웃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자원외교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아예 못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연 사건을 중간쯤 하다가 우리가 방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자연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원외교 좀 하고 인천. 인천공항 얘기도 좀 하고 국민주공 그다음에 요새 왜 그 김경준 이송 그것도 있죠 참 희망. 김경준 이송의 진짜 핵심적 꼼수를 찾아냈어요. 좋습니다. 빨리 합시다. 빨리 갈 수 없어. 그리고 또 희망버스 막는 그 왜 어버이연합이랑 뭐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그들의 정체.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진중공업 특집 할 거 너무 많아. 자 그럼 일단 지난주 간략하게 장자연 이어가기 위해서 2009년 3월 7일 장자연 씨가 사망하고 매니저 유장호 씨가 친필 문서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읒일보의 비읍사장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읒일보가 거론한 모든 사람을 명예훼손을 하죠. 최소 10억 이상씩 겁니다. 20억까지. 그리고 경찰은 30분 조사 후에 지읒일보의 비읍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 종결. 그리고 매니저 유장호 씨는 사회봉사. 그리고 사장 김종숙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감옥 안 가고 끝! 여기서 다 끝났어요. 1라운드가. 어제까지, 지난주에 대충 여기까지 짚었고, 그리고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됐죠. SBS가 터뜨리면서.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꼼수를 부린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꼼꼼할 뿐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 모두 알고 있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란 걸. 나는 꼼꼼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알아. 그래. 그렇게 네 웃음 돈이니까. 가자. 드라마 온회의 한 장면. 장자연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돈으로 성을 착취해서 뇌물로 받는 이런 기가 막힌 야만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여성 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온전해온 그런 착취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런 구조적인 죽음이다. 같은 자리에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죽음이라는 최후 선택을 하기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을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통과 의례로 만든 성차별적 관행, 그리고 이것을 묵인하는 사회적 통념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그 화면이랑 똑같네요. 아닌데. 가까이서 보심 실물이 더 이뻐요. 그런가요? 와인해요? 고르는 건 못해도 마시는 건 쉽잖아요.
안 그래요? 고르는 건 수물이한테 맡기면 되지만 즐기는 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다 두고 왔어요? 뭘요? 차, 매니저, 약속, 자존심. 자, 그럼 장자연. 자, 장자연으로 가겠습니다. 어. 장자연 그 꽃다운 우리 여배우가 그 죽음으로 세상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그 나 같은 피해자는 더 나오면 안 된다고 유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유서의 첫 줄은 너무 괴롭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줄은 지난번에 말했던 지읒일보 비읍사장입니다. 네. 두 번째 그다음에 그 다음 문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인펜으로 지워진 거를 복원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몇 개월 후 김성훈 사장은 장자연의 매니저였습니다. 그 성접대를 시켰다고. 김종승. 본명은 김종승입니다.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의 술접대 자리를, 이 부분이 지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의 술접대 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시켰습니다. 라는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승한테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 얘기는 경찰이 이제. 그렇죠. 비읍일보에 지읒 사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30분 동안. 지읒일보의 비읍사장. 거꾸로군요. 30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때 물었다는 거죠? 아니, 이건 김종승 씨한테 물은 겁니다. 김종승 씨한테? 근데 자기는 술접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날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지읒일보 비읍사장은 장자연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0분 만에 보통 조서 받으러 가면 우리가 잘 아시죠? 의원님, 저는 15시간씩 그렇죠. 조사를 받아갖고 기본적으로 15시간 하루 만에 끝났나요? 주소하고 4일 동안 받았죠. 4일 동안. 네. 주소하고 이름 적고 그러면 30분 지나갑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꼭 맞습니다. 전세 사냐 월세 사냐 얼마짜리냐 꼭 물어봐요. 우리 가난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 기자님 얘기가 맞는 게 네. 그거 하고 그렇죠. 종교도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이 타자를 빨리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인적사항 물어보고 가족사항 물어보면 3시간이면 걸려요. 그렇죠. 근데 종교도 물어봅니다. 네. 종교도. 네. 30 몇 분 만에 이렇게 해결되는. 다 써갔다는 얘기죠. 자, 네, 사실상. 그 조현호 청장이 열심히 하신 수사예요. 신념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근데 지읒일보 비읍사장은 일면식도 없고 그 자리에 간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아예 혐의가 없어졌습니다. 네, 근데 지읒일보 사장의 아들은 술접대 자리에 갔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날 조서를 제가 본인이 인정했어요? 본인도 인정하고. 지읒일보의 비읍사장이 누구예요? 조선일보의 12회를 들어보세요. 아니,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12회를 들어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사건 조서들을 좀 조합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2008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밤 10시께 서울 청담동 소재의 한 룸사롱으로 방상훈 사장의 아들 비읍씨 그다음에 한 아무개 씨 그리고 김종승 그리고 술집 여종업원과 마담도 동석을 했습니다. 자, 김종승 씨는 그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알던 사이라고 했고요. 한국에서 귀국해서는 조선일보 계열사 잡지 회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지 못하다가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날이 말입니다. 장자연 씨의 장자연 씨의 사장이 그 비읍 아들을 미국에서 만났다. 미국에서 만났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술자리는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 아들은 조사도 안 했어요. 조서에 따르고 이렇게 보면 이 술 먹고 했던 날이 장자연 씨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장자연 씨를 태워준 운전기사가 있는데 김아무개 씨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이 장자연 씨 어머니 제삿날이어가지고 그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게 되자 장자연 씨가 서럽게 울었대요. 숙소에 있다가 서럽게 울었대요.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 뭘 시키냐면요.
당시 술자리에 가라고 미용실에 보내요. 머리 손질을 해서 술집으로 보내요. 2차 가는 누나들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자석에 가기 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하고 이 머리를 카메라로 찍어 놓으라고 장자연 휴대폰으로 저기 실장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너 머리 사진이나 카메라로 찍어놔. 그러니까 꽃단장하고 기다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회사에. 안 갔을까봐. 예, 안 갔을까봐. 안 올까봐.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 보니까 회사 차원으로 접대할 때는 이런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게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봐야 된다. 여기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안 나오려고 하니까 머리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가고 싶지 않은 어머니 제삿날 가서 접대를 머리를 누가 때렸다고 나와요 거기? 머리는 김종승 씨가 페트병으로 때리는데요. 자, 그날 안 나오려고 했으니까 그 김종승 씨가 얘가 접대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빴을 거 아닙니까? 데려다가 페트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 다음날 새벽 1시 22분에 김종승 씨가 장자연 씨한테 직원들 앞에서 말 조심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 조심해. 이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또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면서 이제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데려다가 문자로 때리고 운전기사를 해서 실어다 날리고. 페트병으로 때렸다는 것도 본인의 주장인가요, 사장이? 아니요, 이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승 씨가 내 말은 그 페트병 때린 물건이 페트병인지 손인지 다른 건지 그걸 장자연 씨는 맞았다고 하는데 그 김종승 씨는 페트병으로 때렸다고 했는데 결국 김종승 씨가 처벌을 받은 것은 페트병으로 2, 3회 때린 걸로 그걸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성접대는 아니고요. 자, 김종승 씨의 조서를 그러니까 페트병이라는 것도 본인의 주장이네요. 그렇죠. 저 기가 막힌 일이 또 나옵니다. 김종승 씨의 검찰 기록 조서인데요. 피해자는 단순히 장자연과 지읒일보 비읍사장의 아들, 여기서 비읍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저기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창들의 말을 증언해 보면 갑자기 예체능계로 돌려서 농구 선수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연세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방우영 씨라고 작은 아버지였죠. 그랬죠. 네. 예. 근데 이거는 휘문고 그 동창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작스럽게 예체능계로 해서 그 학교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남이고 여기에 나타난 사람은 차남입니다. 차남인데 지금 그러니까 차남이 장자연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그렇죠. 차남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조선일보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차기 후보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단순히 장자연 씨와 방 씨를 소개만 시켜준 게 아니고 장자연 씨를 참석시켜 술접대, 성접대까지 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종승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찰이 그렇게 불렀다는 그렇죠. 거죠? 네. 룸사롱에 장자연이보다 훨씬 예쁜 애들이 많고요. 장자연이 배우인데 제가 무슨 그런 접대를 시키겠어요. 그날 조선일보 발행 위클리 조선 홍보 행사 관련해서 인사시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조선일보 홍보에 관련해서 장자연을 인사시켰다. 인사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윤아무개는 여기서 장자연 씨가 같이 접대했던 여자 배우입니다. 신인 배우인데 윤아무개 씨는 경찰에서 3회 진술해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모차르트 가라오케에 갔는데 피의자와 변아무개 대표, 장자연, 윤아무개와 함께 갔으며 다른 룸에 있는 신문사 사장님이 우리 룸으로 왔을 때 소개시켜 주었다. 신문사 회장이라는 분은 노래를 할 때 일본 노래를 유창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김종승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장자연 씨와 같이 접대에 나섰던 연예인이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거짓말일 리는 별로 그렇죠. 없겠죠. 그 연예인은 신문사 회장이라고 표현했군요. 그렇죠. 회장이 1호로 노래를 요청하겠다. 네네. 저기 윤아무개 씨는 2008년 8월 5일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4차례 전수를 했는데 장자연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데 누군가 장자연을 테이블 위에서 끌어내려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그 부분을 만지자 장자연이 이를 뿌리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김종승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춘 건 맞는데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재미있게 놀았으며 위와 같은 추행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다고 하겠지, 있다고 하겠어요. 만일 장자연이 추행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일 때 위와 같이 누군가가 장자연의 누구를 그 부분을 만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언도 역시 그 윤모 배우가 했던 그렇죠. 같이 동석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김종승 씨하고 윤모 배우가 있는데 장자연 씨하고 같이 성접대에 나섰던 윤모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는 같이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사실 정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때도 보고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그 성형수술을 해서 그 영화에 단역에 출연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람 사장을 팔목을 비틀어서 이 여자가 얘기를 하게 해달라. 야, 너의 친구가 너의 동료가 죽으면서 한마디 하고 갔다. 근데 그 미친 짓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났는데 이건 너의 일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장을 설득했습니다. 사장이 좀 지각이 있어서 그 걔를 데려왔는데 그 김종승 말고 또 유나무게 유나무게 소속사 기획사 사장. 네, 그래서 설득을 해서 데려왔는데 고민 끝에 그 유나무게 배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밝히면 오빠는 저한테 뭐를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오빠는 주진우 기자? 네. 해줄 수 있는 건 없지. 없죠.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 그 윤모 배우가 장자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무섭겠죠. 무섭죠. 네, 그런 얘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 유장호 씨라고 장자연이 그 유서를 써가지고 만났던 그 매니저가 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장자연과 만나서 들은 내용이 무엇이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유장호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장자연이 와서 우는 것을 피고인이 달래줬고 사무실 앞에 호프집에 가서 생맥주를 먹었는데 그때는 피고인이 자연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장자연이 너도 남자니까 솔직하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간다고 하였더니 장자연이 그러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하루에 손님을 몇 명 받아라고 물어서 피고인이 글쎄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받겠고 두세 명 정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연이 한숨을 쉬고 나는 술집 여자보다 못한 사람이야 하면서 울었답니다. 장자연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와 성상납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유장호한테 물었습니다. 장자연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와 성상납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유장호가 대답이 예 그랬습니다. 유장호한테 제가 물어보고 제가 병실에 들어가서 얘기 들었을 때 성상납 부분을 자세히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서 조현호 청장이 너무 열심히 수사를 잘해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히고 있는데 저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꽃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목숨을 던져서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그 건강하지 않는 아니,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수단을 사용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언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언은요. 증거 가운데서 증언 가운데서 가장 진실된 그렇죠.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 효과가 가장 강하죠. 근데 장자연이 써놓고 말해놓고 간 모든 내용은 다 부인됐고 거짓말로 판명됐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증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네. 이거요. SBS에서 한번 터뜨렸잖아요. 네. 다시 다 죽어있던 사건을. 네. 사실 예. 그때 뭐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뭐 종편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번 치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예. 그랬다가 바로 꼬랑지 내렸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장자연 씨가 써줬다는 200몇 통의 그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그 장자연 씨 남자친구라는 사람, 전준주라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었고, 저는 그 법정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변호사들도 그렇고 법정에서 이 사람 얘기를 객관적으로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던 차였는데 SBS에서 흥분하고 그냥 치고 나갔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편지 200몇 통이 최근까지 그 전준주가 써가지고 내놓은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장자연이 자살했을 때 자기가 내 여자가 죽었다. 나를 수사해주면 내 편지를 수사해주면 될 것이다 하고 경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근데 경찰하고 수사를 해달라고. 네, 경찰하고 검찰은 만나고 나서 이 친구가 좀 돌발 행동을 하고 돈키호테 같으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덮어놨어요. 그리고 편지를 저쪽에다 증거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데다 있었던 거를 그때 이종걸 의원의 변호사인 안상훈 변호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몇 가지 우표 같은 사람, 이분이 우표를 감옥에 있으니까 우표값도 조금 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표를 뜯어서 저쪽에다 붙인 그런 흔적 때문에 조작됐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글씨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 수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경찰에서 그냥 덮였는데 편지의 내용이 절대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M&A 과정, 그 다음에 술자리 접대 과정, 그리고 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소설을 썼다면 뭐 천재도 노벨문학상을 뛰어넘는 천재이거나 그렇습니다. 그 당시 며칠 만에 200몇 통의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이 적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일간지 신문사 대표한테는 아저씨가 일본으로 복수해주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조선일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신문사 사장, 나쁜 새끼, 감독 새끼, 나쁜 새끼, PD 새끼, 나쁜 새끼, 나 데리고 어디 가고 그랬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다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내용을 상상했었는데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그 심리묘사가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 내용조차도 다 무시하고 넘어가서 경찰 수사가 정리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편지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네. 그 200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우리가 그 편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제가 한번 뽑아서 가져올게요. 네. 그 내용을 보고 그러면 그리고 SBS가 그러면 200통 편지를 들고 내용상으로는 도저히 이게 조작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터뜨리고 나갔는데 네. 검증도 좀 했죠. 조금 했죠. 그런데 바로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 주저앉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SBS에서 방송이 나가자마자 조선일보에서 TF팀을 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전면전이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무슨?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이것들이 우리가 종편 들어가니까 SBS 이것들이 우리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알펜시아 태형이 그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알펜시아 리조트나 다른 태형의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태형이니까. 예. 그래서 하다가 위에서는 뭐 야 우리끼리 왜 그러냐 그래서 그만 하고 이렇게 덮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황은 더 있지만 뭐 지네들 얘기고, 그리고 또 뭐 그다지 장자연, 그러니까 왜 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말하고자 했던 연예계 간행, 그리고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한테 여배우들이 몸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일간지 사장이나 누구한테 놀이개로 살면서 이러고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목숨을 던지면서 했던 장자연 씨의 얘기들은, 증언들은, 유언은 제로 사라졌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어제 그 이종걸 의원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네. 지금 한참 좀 소송 중이죠. 예, 재판 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 이종걸 의원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종걸 의원이 물기에는 이종걸 의원이 좀 그 힘이 약해요. 이 사건을 의원님이 물었어야 했다. 그렇죠. 전화 배지를 달고 있었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배우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었다. 그런 차원도 일부 있지만 이건 사실은 조선일보라고 하는 그 삐뚤어진 왜곡된 거대 언론 권력과 맞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자연 사건의 그 죽은 그 사회로 고발하려고 했던 그 여배우의 그런 억울함도 달래주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50년, 6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호도하고 왜곡된 관념을 뿌렸던 그리고 언론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이 조중동과 맞서야 된다. 저는 잘못된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센세이셔널하게 딱 한 번 던지고 말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인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달겨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불독 근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뒤가 구리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야 한다. 그게 나다.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런데 이종걸 의원은요. 뒤에 비리가 없는 건 분명한데 첫 번째 전투력이 떨어지고요. 일단 불독이 아니라 그냥 치와와쯤 됩니다. 저는 불독이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료 의원을 죽이는. 아니 이종걸 의원이 어제 딱 저 만났고 왜 만났냐면 이번에 당대표 나가는데 최고위원 나가는데 도와달라.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정봉주를 잡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자기 입으로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아니 지금 장자연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그날 정리해놨더니 또. 아니 그래서 이거는 그 이종걸 의원이 문제 제기를 잘 했는데 우리가 이게 사건의 그 볼륨감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의원들 정말 이 독사 같은 의원들 서너 명이 붙어갖고 우리 국회의원직 버리자. 이번에 죽자. 이런 각오로 달겨들어야 되는데. 그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만약에 이 그리고 뒤에서 신문사가 예. 조선일보가 아니었으면 밝혀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어느 정도라도. 예. 근데 조선일보다 보니까 싸그리 덮인 거지 완전하게 예. 아무리 증거가 많이 나와도 그렇죠. 다 덮어. 쳐다보지는 않는 거야 그쪽을 아예. 증거가 나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장자연 사건의 성격 규정을 우리 청취자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 여자 여배우의 죽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건은 그 배우의 조선일보라고 하는 거대 권력이 있고 또 조선일보가 무너지면 그 동아중앙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 마피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 싸우기 위해서 우리 팀 잘 짜였잖아요. 이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취재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고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정보가 있고 이게 양쪽에 딱 맞으면 무너뜨리진 않아도 적어도 조선일보의 치명적인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네. 문제가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아쉽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내가 갑자기 아쉬워요. 야 이게 아니 진짜 주진우처럼 그 제대로 된 기자와 저처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만나면요 이게 사건 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뒤가 구리지 않나 일단 오늘 집에 가서 좀 조사를 좀 해보고 맨날 걱정하면서 검찰이 두려워. 이건 조선일보가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드러났죠. 드러났고요. 저는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장자연 씨가 만약에 그 살아있다면은 틀림없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그랬을 것이다. 그렇겠죠. 허위사실 유포로 아마도. 네. 지금 그 장자연 씨가 써놓은 유언은 허위 사실로 판명됐어요. 적어도 의해. 검찰과 경찰과 중요한 게 재판부에서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죠. 다 압니다. 네. 그랬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지읒일보가 어딘지도 알고 비읍 사장이 그랬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오버그라운드에서 기정사실로 어느 누구도 유통시킬 수 없고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오버그라운드에서 다들 이런 거죠. 아니, 이렇게 너무 없는 척 해야 돼. 아니 저는 있는 척 했어요 지금껏. 아니 근데 우리 김원준 총수님이 벼랑간에 느닷없이 지식인의 해안을 보이듯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BBK는 사실이라고 국민들이 다 믿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자들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장자연 사건은 국민들이 다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이거 정권 교체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주진우 기자 세상에 오는 거죠. 아니 왜 제 세상에 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거기서 이제 그때도 못 살았고 거기서 빌붙어 갖고 제 세상도 살짝 좀 만들려고.
정권 교체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좀 부끄럽진 않은가 몰라요. 그 양반들이 그렇게 조선일보가 무서워서 덮어주는 거잖아, 경찰들도. 맞아. 그러면은 안 부끄럽나 스스로? 아니죠. 덮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덮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위 그 온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취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이고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무척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계속 기사를 써댈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두려운 거죠. 그 저기 룸살롱에서 일본 가요를 불렀다는 모 신문사 회장님. 네. 예.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까? 모르지요, 저야. 저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지읒일보가 아닌가요, 또? 지읒일보 아니에요. 아니, 오늘은 무척 열심히 들었는데. 언론사 사장이 건너뛰고 헷갈리더라고. 언론사 사장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있어요. 머니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지읒일보 비읍사장 아들이요, 실권을 잡고 있는 차남, 그 친구에 대한 그 술자리 정황은 그 주변 정황을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네요. 정황을 보고 같이 갔던 여자나 그 주변 운전기사 다 들여보면 확실히 뭔가는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쪽은 조사도 안 했어요. 다른 데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척하는 거죠. 없는 척하는 거야. 아니 그 다음날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어떤 자료가 나와도 앞으로 그러면 없는 척할 거야. 그 전날 저녁에 가가지고 30분 조사는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면 30분 끝나요. 자, 그러면 판사가 과연 이번에 지금 그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인가. 하여튼 한 합쳐서 한 30억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20억 15억인가. 근데 판사가 과연 조선일보 손을 들어줄까요? 국회의원 한 명의 손을 들어줄까? 판사들은 조선일보만 봅니다. 제가 만 본다고 하면 거짓말일지도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 조선일보만 보고요. 조선일보 판례하고 다른 언론사 판례하고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일보가 현저하게 형량이 작거나 액수가 적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학자들이 조금 더 분석해봐야 되는데 제가 맨날 끌려다니다 보니까 법원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너무 가혹해요, 판사들이. 저는 뭐야, 저거. 시사이 뭐야, 저거. 저 나쁜 놈이. 그 민사 25부라고, 저기, 언론사 담당. 아니, 생긴 걸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는 앞으로 이제 그 재판받으러 갈 때 양복도 좀 입고, 넥타이도 좀 매고, 저는 얼마나 점잖하게 하고, 얼마나 깔끔하게 하냐면, 도대체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재판정에 왔을까? 그 판사들이 가련한 마음으로. 자, 이제, 자원외교, 다음 시간이나. 그 이종걸 의원과 조선일보와의 싸움은,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질도록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 흐트러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도 판결은 나잖아요. 중요한 건 판결은 나는데 정치인으로서 크게 타격을 주지 않고 조선일보에 살짝 명예만 살려주고 하는 정도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렇게 슬그머니 끝나는 사건이 될 겁니다. 판결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아니 이런 거죠. 이게 선거법이 아니거든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면 1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의원 아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개인 간의 사인 간의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지. 금고 나올 리는 없고. 금고 나올 리는 없죠.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대충 정리하고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선일보를 정면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뭐랄까 조선일보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봐요. 판결과 장자연 사건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이 판사는 신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 조항을 가지고만 따집니다. 제가 SBS 한 사장께서 그 안마시술소를 한 60차례 갔어요.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법인카드로. 대법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근육이 많이 뭉치신 분인가 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고발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보도를 통해서 고발을 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민형사 소송을 했는데 형사는 제가 쉽게 이겼습니다. 근데 민사 소송을 29억 원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29억 원을 했는데 19억 원입니다. 19 하도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19억 원을 소송을 했는데 제가 2,500만 원 배상 판결에 나왔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판사가 언론사에서 언론사를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하느냐 했는데 그 재판의 쟁점이 뭐였냐면요.
그날 SBS 오픈이라고 골프 대회가 있어요. 네. 그때 SBS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회장의 아들, 손자, 며느리, 친구들, 정치인들 해서 로비 도구로 쓴다. 이 구조를 썼는데 가장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아들, 손자, 며느리를 회사 돈으로 부른 건 맞는데 걔네들한테 로비를 하진 않았다. 이걸로 졌어요. 걔네들 아들, 손자, 며느리한테. 네. 2,500만 원 배상이에요. 저쪽 변호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네. 그렇다고 해서 이 SBS 사장이 안마실수소를 안 간 건 아니에요. 안마실수소는 다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의 쟁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든 국민들이 좀 그러니까 지켜보고 다 비켜나가려고 꼼수를 쓰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 판사가 어떤 의지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렇죠. 법과 사실은 양심을 한 번만 생각했으면 기본만 좋겠어요. 생각해주면 이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네. 계속 열받으니까 장자연 편지 가져오면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로 하고 각하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각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컴온!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김경준이 이제 우리가 예측했듯이 미국에 송환을 요청을 했고 미국에 이제 우리가 보낼 것이다. 예, 결국은 보낼 것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형사소송법상 이제 김경준이 몇 년을 받았냐면 8년 징역형의 100억의 그 벌금형을 받았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징역과 이제 벌금을 받게 되면 지금 이제 벌금은 못 내겠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 2천만 원씩까지입니다. 일당이 2천만 원짜리 징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1년 3개월 살면 100억이 다 까지는 거예요. 2천만 원씩이니까. 우리가 그때 액수를 잘못 추정했군요. 그렇죠. 우리는 3년쯤 왜냐하면 네네. 최대가 3년이기 때문에 벌금을 징역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최대 3년이니까 3년쯤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 1년 3개월 그러니까 100억을 까는데 1년 3개월이면 됩니다. 하루에 2천만 원씩 계산하니까 엄청난 일당이에요. 아니 그럼 100억 먹고 1년 3개월만 살면 되는 거야 이제? 아니 얘는 좀 돈을 생각하는 애 많습니다. 우리도 돈을 좀 크게 갖고 놀았기 때문에 100억 먹고 100억 벌금 먹으면 많이 살아도 3년 이상은 못 사는 거죠. 못 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징역 8년이 더 센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에 따르면 징역을 먼저 살고 벌금 대체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계속 얘기해왔죠. 그래서 먼저 징역 대체형을 산 거로 까고 1, 2, 3회를 들어보십시오. 잘 모르는 그리고 까고 8년 미국 가서 살게 해줘라. 라고 이제 김경준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액수는 좀 틀리지만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검사가 벌금을 낼 여지가 있는 거로 판단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위스 계좌에 있는 140억 원을 다스에 송금한 거 보니 돈이 있다. 제가 거기서 반짝한 거죠. 여기 또 다른 꼼수가 숨어 있구나.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에리카 김이 귀국하면서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렇죠. 그러니 잘못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거 우리 동생 빨리 미국 보내줘라. 그때 딜을 했을 것이다. 예, 딜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다스가 받을 수 없는 돈을 김경준이 140억을 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다 이제 돈도 주지 않았냐. 미국으로 보내줘라. 그런데 미국으로 보내주지 않고 외국인 수용소가 있는 천안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김경준이 한국말에 능통하지 않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이유가 돼? 갑자기 능통 안 해줬나? 그동안 한국말이 서투른 김 씨가 한국인 수용자들과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요. 한국인 수용자들과 생활하면서 한국말이 너무너무 좋아졌고 완전 한국 사람들과 똑같아졌답니다. 그때 BBK 특별수사부에서 상상력을 좀 발휘하지. 수사부에서 조사받을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검사들이. 아니 그때도 잘했는데 그때 쓰는 거는 좀 능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글씨체는 맞아요. 근데 예. 말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아주 디테일한 표현은 한국 표현은 뭐 예를 설마 들어 각하고 영어로 했겠어? 그러니까 그러죠. 그리고 각하가 영어 잘하잖아요. 정상들 만나 꼭 혼자 영어 하잖아요. 맞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 쓰는데 혼자 I'm fine, thank you, and you. 근데 어쨌든 보내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데 천안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본인들은 에리카 김이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돈도 보냈는데 기껏 대응한 게 천안으로 보내줬어? 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지금서부터 소설입니다. 140억 돌려받은 건 원금을 돌려받은 거예요. 그렇죠. 원금을 돌려받은 거예요. 어머나. 이자? 이자! 그래서 지금 스위스 계좌에 우리가 각하를 너무 그러면 너무 각하의 재테크 마인드를 너무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만약 140억 싸주면서 스위스 계좌에 있는 이자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로 옮겼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시그널을 줬어요. 천안이 무척 편하답니다. 너 편한 대로 보내줬지. 미국 가면 훨씬 더 편해. 그러니까 맞아? 우리한테 아직 빚진 거 아직 갚지 못하고 140억이라는 보세요. 2001년도 일이거든요. 2001년도 일에 김경준은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김경준은 아직도 150억 상당의 돈을 벌은 거예요. 근데 각하 형인 이상은과 다스는 원금 190억만 돌려받았지 그렇죠. 여기로부터 수익을 하나도 못 남겼어요. 다스를 통해서 들어왔던 190억만 돌아온 거죠. 지금. 원금만 돌아온 거예요. 수익을 하나도 못 냈어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면 10년 전 아닙니까? 은행 금리 5%만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냐면 각하라고 하면 그러신 것도 남을 뿐이냐. 10년 동안 금리 5% 계산했더니 70억이에요. 아 정말. 그래서 너 스위스은행에 140억 남았지? 반띵!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지만 그렇죠. 10년 동안 넌 수익을 보지 않았니? 우린 수익 보지 못하고 원금만 돌려받았으니 이제 너를 조금 더 편한 곳에. 그래서 이거는요. 저기 아프리카 가면은 그 해적질하고 인질 잡고 몸값 요구하는 데가 어디죠? 소말리아. 소말리아. 김경준은 지금 인질로 잡고 이자 내놔라 라는 소설을 써보는데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좀 다른 소설 듣고 보니까 예. 그게 아니라 꼼수가 너무 퍼지다 보니까 예. 뽀록이 났잖아요. 보낸다는 게 예. 뽀록이 났어요. 아니야 뽀록이 나도요. 예.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한 발 늘 우리 김총수도 한 발 더 나가잖아요. 제가 그 생각도 해봤는데 김총수가 늘 주장하는 각하의 호연지기는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좀 지나면 곧 잊어먹는다. 근데 너무 밝혀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스텝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자까지. 아니, 만약 각하께서 이자까지 바라신다면 저는 각하를 사랑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저는 그저 존경만 했는데 이제 사랑할 거야. 10년 동안 금리 5% 계산했더니 140억에 정확하게 70억이야. 여기서도 반띵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자를 받으신다면. 각하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인천공항 얘기 좀 간단하게 또 짚고 인천공항 하죠.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애쓰할 게 너무 많아. 인천공항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본론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인천공항은 간단하게 하면 안 되는 게 네. 인천공항을 간단하게 하면 제가 발언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오늘 주 기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오늘 그만해 이제. 국민주. 네, 국민주 얘기만 제가 간단히 브리핑할게요. 간단하게 해요, 그럼 간단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좀 길게. 다음 주에 세게 하고. 너무 많아 할게. 이제 할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꼼수를 부린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꼼꼼할 뿐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 모두 알고 있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란 걸. 나는 꼼꼼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이 나고 세계 국제공항 서비스 평가에서도 5년째 1위를 차지한 인천공항 지분을 왜 해외에 팔려는 걸까?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애국의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세계 수준의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자는 것이고, 정부는 선진 운영 기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토해양부 김상도 과장. 공기업 형태로 100% 정부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민간이 일정 부분 주식을 가지면서 경영의 어떤 통제나 또는 가이드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망.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성형 수술하시죠? 왜요? 저는 미인 선발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미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선진국 미인처럼 성형 수술을 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국제 미인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또 인천공항공사 주식의 49%를 서민들에게 국민공모주로 20-30% 싸게 공급을 하자. 공모주 매각으로 서민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고. 이만. 저 다시 의사인데요. 그래도 성형 수술은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저는 보시다시피 예뻐요. 성형 수술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성형 수술을 해야만 서민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정부가 처음엔 외국 업체에 지분 일부를 팔아서 선진 기법을 도입하겠다더니 이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목적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명분과 이유는 바뀌어도 지분 팔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고 있다. 8월 1일 날 우리 홍대감께서 국민주 매각을 홍반장은 여기는 다 또 친분이 다 있어서 내가 지어준 별명이 홍반장. 자, 우리 홍반장께서 국민주 매각 얘기를 들고 나오는다. 야, 이건 진짜 핵심적인 그렇죠. 건데요. 근데 이분이 7월 14일 날 당 대표 된 다음에 홍반장이 당 대표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알았어. 우리는 알았어요. 누구? 나는 예측했어. 예측했어요. 여기서 주장했어. 예측했어요. 저도 마지막에 한마디 홍반장이 될 수 있다. 네. 고성국 박사님은 원희룡을 짚었는데. 자. 의원님도 원희룡을 찍었어 처음에. 처음에 원희룡 찍다가 말하면서 스스로 바뀌었어요. 나만 홍준표를 찍었어. 한나라당에서 뭐 한 자리 준대요. 우리 지금 정의원님한테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나만 뭐했어. 창피해 죽겠어요. 자기도 맨날 나만 만났어. 그럼 나도 여기 와서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맨날 나만 만나. 누나가 나만 만나죠. 아무도 안 만났는데 나만 만났대. 저는 저 수줍고 철없는 기자로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인데 나 여기 와서 이상해지는 것 같아. 7월 14일 날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납니다. 그때 그 노동계 현안을 몇 가지 써줬대요. 이용득. 원래 오면 이런 거 여기 현안 이렇게 적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인천공항은 말도 안 돼. 뭐 양양공항이나 팔면 모를까 인천공항을 누가 팔아 이런 식으로 홍반장이 얘기하셨대요. 그 양반이 원래 인천공항 파는 거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양반이에요. 그렇죠. 네, 본래 그랬죠. 그 전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우리 홍반장은 말은 시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양반은 흔히 말하는 짠데가를 안 굴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단 질러놓고 맞을래 뭐 그런 거. 저한테는 맞을래 그런 얘기 못해요. 7월 30일 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카카하고 조찬을 합니다. 그때 바뀌었어. 그때 바뀌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 이후에 박지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주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이거는 다 뒷돈이 아니라 앞돈을 챙겨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2009년 10월 30일 날 맥킨지에 30억을 주고 인천국제공항 용역 보고서를 받습니다. 경영진단 용역 보고서인데 결국은 이거를 인천공항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페이지로 보면 341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341페이지? 우선 기업 상장을 통해 지분을 국민들한테 우선 매각한 후 전략적 필요에 따른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지분 매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 맥킨지 보고서에 이미 국민주 공모 얘기가 나온 거예요? 2009년도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냥 팔면 사람들 저항이 심하니까 그렇죠. 국민주를 한번 쿠션 주자는 거지. 그렇죠. 시장에서 다수에게 매각함으로 일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특혜 제공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IPO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국민들한테 한 다음에 주가를 상승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주는 척해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해서 그걸 사들인다 이거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포스코나 그 한전도 그렇죠. 국민주 방식으로 그러면서 지분을 이제 매각했지만 나중에 재매입했잖아요. 공기업의 어떤 그 이윤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근데 한 주당 국민들이 받는 주가 10주가 안 돼. 2주. 이번에 2주야? 네. 야, 하여튼 예전에 했을 때도 10주가 안 돼. 근데 무슨 이익을 줘? 그리고 얼마 된다고? 그리고 2주, 3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시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팔죠. 바로 그 사들이기 가장 좋은 예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인천공항 매각할 때 이 사람들이 49% 매각이야. 20% 정도만 매각하면 충분히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딱 얘네들의 목표가 15에서 20%예요.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보기엔 홍 반장이 전모를 모르고 그냥 우리 각하 저는 그 알고 그러니까 박재환 기재부 장관이죠.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 매각에 지금 살을 걸고 있어요. 무조건 팔아먹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만큼 각하 의지가 강력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강력한 거지. 중요한 꼼수가 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그 주진우 기자가 정리한 그 내용인데요. 지금 국회에는 두 가지 법안이 그 제한 그 개정 발의되어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이게 하나 돼 있고 항공법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게 해외에 매각하더라도 경영 주도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항공법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외국 자본에게 넘길 경우에는 30%를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19%는 이제 51%는 그 정부가 갖고 19%는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게 뭐냐 어떤 방식이냐면 전략적 투자자에게 먼저 30%를 매각을 하고 나머지 19%는 국내 쪽에 매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늘 있었어요. 전략적 투자자 즉 매콜에게 먼저 매각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먼저 매각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후자를 택한 거죠. 그렇죠. 근데 후자를 택했을 경우에 결정적 이들의 꼼수가 뭐냐면 후자를 하게 되면 처음에 15%를 매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홍 반장 생각입니다. 근데 정부는 국민주로 매각하게 되면 15%를 먼저 매각하고 난 다음 빗장을 푼 다음에 나머지 30%도 해서 결국 49%의 국민주를 49%를 국민주로 다 매각을 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49%가 결국 시장으로 나가서 시장에서 몇 주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되팝니다. 그렇죠. 되파는데 이걸 되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국 자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항공법에서는 30%를 못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외국 자본들이 서너 명이서 쪼개서 사게 되면 49%가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전례가 쿠션을 한 번 더 주니까 그렇죠. 한 번 더 치는 거죠. 직접 외국 자본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은 30%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뿜빠해가지고 다 뿌려버리면 뿜빠해갖고 뿌려버리면 결국은 49%는 이게 알짜 기업이기 그걸 때문에 누가 주워가지 어떻게 알아? 누가 주워가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시장의 논리인데 그래서 이러한 길이 이러한 방식이 88년도에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해갖고 매각을 한 포항제철이 포스코가 지금 49%가 외국 자본이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최대 자본을 갖고 있는 게 뉴욕의 무슨 멜론 은행인가가 20%쯤을 갖고 있어요. 거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나머지 29%도 다 외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해 소지가 있는데 외국 자본이 아니라 네. 각 외국 자본이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각하가 외국 자본을 빙자한 네. 각하가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자, 공항으로 가는 길과 다리가 이미 그쪽에서 맥커리에서 다 넘어가요. 맥커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 건물만 길, 다리, 공항까지 가는 걸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주변이 다 각하 건데, 각하 주변 건데 무슨 그게 문제가 있어요. 공항을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골프나 치고 그냥 뭐 여행 가는 그런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는데 국가 기관 시설입니다. 전쟁이나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요. 그리고 공항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경기 서울에. 대한민국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국제공항이 절대로. 거기다 빨대 꽂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공항도 망하지 않아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 자본에 설사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자본을 빙자한 각하의 조카가 관여하고 있었던 맥커리 여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공항의 사용료가 신고제였었어요. 근데 항공법이 개정하면 공항의 사용료에 대한 가격 규제 제도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민간으로 넘기게 되면 이용료도 높아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첫 번째 국부가 유출된다 아닙니까? 두 번째 피해가 간다. 이건데 이런 그 허가제로 됐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항 이용료는요.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차료 있죠? 지금 얘기했던 인천공항 도로 사용료 있죠? 그렇죠. 호주공항도 공항 이용료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주차료 올라갔죠? 셔틀버스 무료로 하던 게 유료로 됐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6배 이상 뛰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항 이용료 그거 자체만은 그대로 묶어둘 수 있어요. 그것도 꼼수라니까요. 이런 꼼수를 현역 국회의원들이 못 잡아내니까 17대 국회의원 저만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난 국회의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 또 틈새를 터치고. 그래서 그러면 외국 자본에 넘어간다고 한들 각하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는 30% 저항이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들으시다가 이게 뭐 그렇다고 해도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는 거지 각하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오해라는 거죠. 이게 론스타 때 검은머리 외국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좀 그걸 쉽게 얘기해 줘야 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어떻게 이게 각하가 직접 이걸 매입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AS 좀 해주셔야 돼요.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각하시죠. 김경준. 그 돈의 성격이 외국인 같은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들어온다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의 주인이 한국인인 거죠. 그거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검은머리 외국인. 이렇게 번장한 국내 자본이 마치 외국 자본인 것처럼 돌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론스타를 빼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론스타가 그 검은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권력을 가진 국내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공항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국 자본이 앞에 나왔어. 외국 자본의 힘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뤄내고 있느냐? 모두가 다 반대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외국 자본이 뭐라고? 아닌 거죠. 대통령이 이게 사활을 걸고 거의 목을 건 것처럼 한나라당 대표도 안 한다고 했던 걸 그렇죠. 들어가서 말 듣고 오더니 해야 되는 걸로 바뀐 거지 지금. 전체 윤곽을 모르는 거예요, 홍반장도.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 BH의 생각이 너무 절박하고 강력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했죠. 그렇죠. BH는 블루하우스 청와대. 근데 청와대 그 의지를 보고 웬만하면 버티려고 했겠죠. 이건 거구나.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꺾을 수 없는 거구나.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간 거야. 국민주의 방식 이런 얘기에 그럼 되는 건가?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지. 꼼수에. 그렇게 단순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홍 반장의 성격상은 그래요. 주진우 기자가 이거는 결국 넘어간다. 근데 이제 국회에다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그 국토해양부의 법안심사 소위의 항공법이 넘어가 있는데 아마 이게 처리가 불가할 거다. 아니한 생각들이죠. 이게 국민주라고 하는 방법으로 치고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궁금하면서도 이게 거의 이제 확신적 의혹이 가는 게 여기에 만약 이제 국민주로 하게 되면 이것을 그 불가사리처럼 막 집어삼킬 회사가 어디냐면 맥쿼리 인프라 펀드예요. 근데 이 펀드의 구조들은 특징이 이게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서 운영되는 것은 거의 독자적인 독립채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럼 맥쿼리 이제 아까 각하가 직접 매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계속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지분을 만약 각하가 소유한다면 지분의 일정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우회하면서 이것을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뭐 배당금 형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실질적 오너가 누가 되느냐. 지금은 그 다국적 기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만약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무슨 특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실질적 주인이 지분을 이지영 씨나 혹은 각하가 많이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천공항은 각하가 매입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각하는 결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그 방식은 지금 네. 말씀하신 방식도 뭐 가능하겠고 뭐 배당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그럴 있다고 것 봐요. 같아요. 우리가 이게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 금융 그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그 시모텍 이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선수들이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저한테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 정도 이 사회적 그 네트워킹을 갖고 자기들이 붙으면 마치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처음에 지금 정보를 저한테 막 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도 10개 중에 하나밖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기 대통령하고 그 관련 있는 사람하고 측근들이 그 맥쿼리 인프라 펀드나 그 맥쿼리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하죠. 네. 거기까지는 그렇죠. 팩트예요. 거기엔 몇 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친분이 있었고 서울시장 송병선, 때부터 현호석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서울시장 때부터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국민주 국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하께서는 좀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몇몇의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서면요 무조건 하십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우리 뭐 농담처럼 초반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각하의 꿈은 재벌이라고. 예. 아니 근데 그게 그 정치학 원론에서 독재자의 마지막 꿈은 재벌이에요 원래. 근데 독재자의 마지막 꿈은 김일성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각하가 출신이 현대에서 머슴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의 표현에 따른 머슴. 근데 그 암만 그래도 각하의 과거 경력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머슴이 뭡니까 머슴? 정주영 회장의 머슴님. 네. 정주영 회장의 언어죠 그게 머슴. 그런데 쟤는 머슴이야. 쟤는 머슴이야. 난 마이크를 꺼놓고 얘기를 못했네. 쟤는 머슴이야. 근데 그러면서 아들들로부터 굉장히 견제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그 중에서 뭐 자기 비서들이라든가 밑에 있는 사람들 잘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견제하고 뭐 사람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받았던 이 굴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생각. 그 방법이 뭐냐? 그대로 뛰어넘는 재벌이 된다. 정주영 회장을 뛰어넘는 재벌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각하께서는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요즘 점점 더 많이 들어요. 설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우리 김총수께서 딴지일보에서 무슨 개국 특집 아니면 해킹 특집으로 각하를 한번 인터뷰하는 것은 어떨런지.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과 함께. 제가 서울시장 시절에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는데 보통 분이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니고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하고. 저랑 제가 취재를 갈 수는 있겠죠. 퇴임하시고 나서 어딘가로. 그럴 때 저는 특별 취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공항 얘기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계속해서 매입하시려고 노력할 것 이분은 같아요. 그냥 몇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그냥 하십니다. 그냥. 그러니까 호연지기. 호연지기. 그렇죠. 호연지기. 국토부하고 기재부 쪽인데 4대강 보세요. 해버리잖아요. 그냥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띵하고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설마 대통령이 자국의 기관 시설을 외국인을 이용해서 자기가 매입하랴. 이런 상상을 누가 해. 상상같이 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저쪽의 논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은행이죠. 론스타에 매각한 게. 외환은행 아닌가요? 외환은행인가요? 네, 외환은행 론스타. 그 얘기를 잘 안 들었고 외환은행 론스타죠. 10년 동안 지금 떠들고 있는데 안 들어봤대. 김대중 대통령. 그 얘기를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국민주 그리고 이제 저런 말에 사실 뻑합니다. 뭐냐면 홍 반장께서 지금 국민주 매각 방식을 지금 3번째 얘기한 거예요. 무슨 뭐 다른 데도 한 2개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주 시리즈는 계속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유승민 최고위원이 지금 목숨 걸고 반대해요. 알거든요. 그냥 말 똘똘하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걸 왜 니들이 미리 먹어? 니들 끝났잖아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밝혀졌을 때 받게 될 타격이나 박근혜가 그걸
그 부담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이제 우리가 꼼수의 이 위력을 느끼는 게 꼼수가 없었을 때는 이제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꼼수를 듣는 분들이 정말 이제 한 5명 중에 한두 명씩 됐잖아요. 그래서 이 꼼수가 퍼지면서 이 꼼수가 좀 드러나면서 이 꼼수를 막으려고 하는 또 다른 꼼수가 있지 않겠느냐. 왜 니들만 먹냐, 우리가 먹어야지. 넘어갑시다. 별 영향가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게 결론을 정봉주로 맺어야 되는데 꼼수로 맺으려니까 안 풀리는 거야. 스텝이 꼬였어. 꼼수 하던 대로 해요. 이 모든 것은 정봉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떨어진 게 다 이게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 좋은 결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안 끝나니까 스텝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꼬여갖고 막 침이 말라요. 야 10분밖에 안 남았네 또. 예. 이게 뭐예요? 자원외교 이거 졸라 긴데. 자원외교 되게 많은데. 자원외교는 긴데요. 녹화 중입니다. 네. 전화 받고 혼자서. 자 그럼 자원외교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맛만 안 돼. 지금 시간이 안 돼요. 다른 거 그러면 다른 얘기해요. 다른 얘기? 네. 그럼 어버이연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어버이연합. 아니 내가 어버이연합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이번에 왜 거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막으려고 어버이연합이 참 희망버스인가 뭔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저 살다가 부산에 제가 토요일 날 내려갔는데 노망버스가 아니라 노망.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어버이연합이 당연히 돈 받고 하는 거죠. 당연히 동원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버이연합이 동원된 것처럼 사실은 요즘 그 포탈 댓글 부대들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9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촛불 때. 네, 촛불 때 자극을 직후에. 받았어요. 네. 근데 어버이연합도 어버이연합이지만 이런 식으로 동원된 알바들, 댓글 부대, 이것의 기원, 각하 정권 하에서의 댓글 부대의 기원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원을. 네, 108부대, 108조. 그 기원 얘기를. 그 이후로 좀 취재가 됐어요? 재밌어요, 이거. 재밌는데, 이게 졸라 긴 얘기인데, 이거 언제 하냐? 그러면. 옆방은 불이 꺼졌네. 그러면 기원만 얘기할게요. 그 이후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빼고, 어버이연합부터 잠깐 얘기하면, 어버이연합은 제가 초창기에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신문 보다가 골 때린다 이거. 골 때린다. 나는 골 때리면 바로 가입하거든. 그래가지고 인터넷 졸라 찾아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그때 가입을 했는데 그때 회원 얼마 없었어요. 몇 명. 네. 근데 생긴 지는 2년 3년 됐더라고 이미 그때. 어버이연합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죠.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네. 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입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 좀 하시고요. 근데 들어갔더니 생긴 지는 2, 3년 됐는데 회원이 한 40명, 50명 할 때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내 그 게시판에 쓴 걸 보니까 2사람인가 3사람인가 몇 페이지 쓰고 나머지 전부 다 욕이야. 야, 이 미친놈들아. 나머지 가입자. 그러니까 그 40몇 명이 욕하러 들어온 전부 욕하러 들어온 거야 나처럼. 나는 얘들은 뭔가 하고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열받아서 욕하러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의 활동 자체가 전혀 없는 애들이에요. 진짜. 도대체 어버이들이 어디서 모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모았는지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는 사실상 전혀 활동이 없어요. 2년 전까지는 분명하게. 그리고 생긴 건 그 이전이고 이쪽이 틀림없이 이제 기관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건 분명하죠. 네네. 그쪽은 또 주진우 기자가 전문이잖아. 네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정권 교체기에 제가 어버이의 실체에 대해서 네. 어떤 기관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략 이런저런 기관,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관.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담당자들이 있고, 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모든 행사, 하나부터 플랜카드 하나까지 다 꽂아주는 거예요, 돈. 네. 팍팍 꽂아주는 거죠, 돈을. 사진 찍어서 가지고 가면 돈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이런 거 다 이 양반들이 직접 쓰는 거 하나 없어요. 아무튼 저 일당 뛰는 거네요. 일당. 당연하죠. 토요일날 가서 봤는데 버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아니 할아버지들이 밤에 선글라스 끼고 골목을 막고 센터 가가지고 민증 내놓으래요. 자기들이 뭔데 민증 내놓으래. 그리고 근데 골 때리고 경찰이 가만히 있어. 아니 경찰이 할아버지가 길 가운데로 가서 버스를 막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서 민증을 검사해가지고 끌어내려요. 서울 사람이나 외지 사람들은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고 경찰들이 좀 밀고 그러잖아요. 야 같은 편이야 그렇게 하고 가요. 같은 편이야. 자꾸 밀고 센터를 가요. 그래서 옆에서 쫙 서 있다가 저한테는 또 함부로는 안 하고 이렇게 저는 계속 서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마디 물었죠. 다른 어버이 연합에 교복 같은 건 없는데 특징이 모자와 선글라스입니다. 그렇죠. 맞아. 10시 반 11시에도 선글라스 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계속 서 있다가 할아버지 힘드시죠? 그러니까 힘들어 물어보더라고. 근데 뭐하러 오셨어요? 그래도 와야지. 그래서 근데 선글라스 끼면 좀 보여요? 그랬더니 안 보여. 그럼 선글라스 벗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손잡으면 쪽팔리잖아. 그분들 서울광장에 집회하러 오지 않습니까? 다 선글라스 착용하는데 전철 탈 때 다 벗습니다. 제가 다 가서 그건 다 목격했어요. 끝내면 이제 방빼래. 또 방빼래. 방빼기 전에 2분만 시간 주셔야 돼요 저한테. 또 나가라고 아니. 아니 그러면은 다음 주에 얘기하죠. 다음 주에 지금 포탈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댓글 알바들 있거든요. 열심히. 다음 주에 자원 얘기 꼭 합시다. 근데 그 댓글 알바들의 기원이 있어요. 그 기원이 바로 우리 각하예요. 그 얘기를 108조.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이 주민투표 얘기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은 워낙 이제 정치적 수준이 높아고 잘 이해하시는데 이 주민투표는 33.3% 그러니까 전체 주민의 3분의 1이 이상 그 3분의 1 빨리 해주세요. 3분의 1이 참가를 안 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오세훈 반대하는데 저 참 잘못하는데 참가해서 반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주민투표는 그냥 착한 근데 우리가 이거 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거 선거법 위반 아니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되려면 참가를 안 하시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민주당 좀 잘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좀 잘하라고. 그러니까 각하 아니면 못 살아남아 민주당은.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대책 세우고 뭐 야사당, 5당이 공동으로 대책 세워도 꼼수에서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위력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쪽 대책반에서 계속 한마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3주 동안 꼭 한마디씩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투표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게 뻔한 거고 이것은 제가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뭐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분의 1이 참가를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민투표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참가해서 뭐 반대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참가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길었는데. 네. 그리고 이 얘기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자원외교 또 넘어가네. 자원외교 진짜 재밌는데. 다음에는 무조건 해야 돼요. 자원외교 하고요. 다음 주에 이용수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한다니까 이상득 형님께서 책을 냈어. 자원을 경영하라. 심지어 저는 그 책을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이 양반 진짜 웃긴 양반이야. 왜요? 책을 사보고. 저는 이제 각하의 그 자서전도 4번 읽었어요. 하긴 나하고 똑같네. 나는 허경영 총재 책 내면 사봐. 저는요. 만약 책 읽으면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뒤지게 터져요. 독서한다고. 그런 책만 사봐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 자서전 사봐. 허경영 총재가 그 다이너스티를 탔는데 다이너스티를 타다가 에쿠스를 탔나요? 다이너스티를 탔는데
자기 자가용 위에다가 황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붙여 다녔어. 그래서 아니 그 기호는 다이너스티가 아니야. 그 전에 그 히스토리가 이거 허경영 총재. 허경영 얘기도 우리 한번 할까요? 12년 전에 이미 그분을 그때? 발견하고 나 10년 전에 발견했는데 우리는 12년 전에 제동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제동권 딴지일보에서 먼저 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우리가 그분을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각하와 맞먹는 분은 허경영밖에 없어요. 허경영 총재밖에. 나의 소원은 박근혜와 결혼. 허경영 총재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직접 인터뷰했잖아. 했죠. 몇 번이나 했어 나는. 아니 총수님 그 청취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듣는다는 얘기를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해갖고 빨리 나갑시다. 저는 허경영 모르니까 얘기하기 싫어. 자 그럼 자원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는 댓글 알바의 기원 얘기하고요. 또 심심하면 허경영 얘기도 좀 하고 두루두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저 멀리 대고. 박근혜하고 붙이는 거죠. 박근혜하고. 그 정도 돼야 좀 레벨이 맞는. 그렇지. 대권을 꿈꾸는 분이. 얼굴 굳어지셨어요. 아니, 대구 오면 뭐 꼼수 팀들 다 와갖고 선거운동 하는 거지. 꼼꼼하게. 그럴 리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빨 2 주진우 시사인 기자 본인 소개 뭐 하나 해야지. 주진우입니다. 네, 주진우. 네. 사실 저는 좀 듣는 사람이고요. 구석에서 과묵하게 앉아있는 사람인데 여기 끌려 나와서 뭐 하는 것인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과묵한 사람이에요? 네. 나는 누구인가는 적성. 그런가? 참 건방지구만. 참 건방져. 오늘은 요새 정 의원님 때문에 그런지 좀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저 편지가 많이 오는데 주로 많이 오는 편지가 첫 번째 유형은 기자 지망생들. 저도 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기자님 같은 기자가 되고 싶어요. 왜 비웃어? 수진이 같이 되면 저 때리는 거야. 아니 정신 차려. 그래서 답장이 짧습니다. 항상 저는 답장을 잘 안 하고요. 짧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 답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인 있으세요? 이렇게. 요새 여성 팬들 중에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주진이 소개해달라고.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맡고 있어요. 네, 맡고 있는데. 저는 애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아니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진짜 안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뭐 총수님께서 탐정하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전 진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회장님이 의뢰를 해와요. 아니 거기 가서 돈은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돈 안 받고요. 생선구이 6,000원짜리 먹고 헤어집니다. 그랬더니 돈은 책임질 테니까 누구를 하나 찾아달라고 하고 어떤 회장님은 어떤 사람의 비리를 캐달라고 하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진우 기자는요 참고로 지가 꼴려야 합니다. 지가 꼴리면 누가 말려도 계속해요. 그리고 관심 부끄러워 죽겠어요. 좀 자제해 주세요. 좋으면서. 자, 그리고 음향부터 모든 제작을 담당하는 김용민 전 교수. 안녕하십니까. 제가 성대모사 개발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효용성이 없는데 우리 조현오 경찰청장. 아무도 모르는 사람만. 저는 잘 알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조현오입니다. 비슷해. 저 조현오는 김근태 선생님을 참 존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를 미랄해야지. 하나를 미랄. 대통합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 정 의원님 미래 권력 게시판을 좀 훔쳐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편파적이세요. 이거 심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네? 사실을 막 왜곡하고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는 말로 도배를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자기 아이디어야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저기 아이튠즈에 있는 댓글도 정 의원님이나 정 의원 주변 분들이 쓰는 것 같아. 너무 잘생겼다. 멘트말이 좋다 이거. 점점 각하를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 의원님이.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 빼먹은 게 제 다음 팬카페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입니다. 그 팬카페 다 갔어요. 이제. 현재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100명 처음 우리 꼼수 시작할 때 한 100명씩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더니 지금 200에서 250명씩 들어와요, 날마다. 무슨 100명이 들어와요. 아니, 하루 꼼수 방문객 시작하자. 전체가 100명이겠지. 아니, 이제 하루 방문객은 이제 5,000명이 넘어갔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요? 예, 5,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때는 가입자가 뭐 1명, 2명. 5명씩. 5명. 이제 꼼수 시작은 100명 됐는데 지금은 본인하고 가족들 5명. 200에서 250명씩 들어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박영중 그 언펜션 사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살짝 한마디 했어요. 민주당 가고 그렇죠. 포상하라고 좀 댓글 좀 달아라 그랬더니 난리 났어요? 게시판이 폭발했어요. 댓글이 지금 300글이 넘어가고 300개가 넘어가고 지금 민주당 나서 최초야 이렇게. 그러니까 유정당국 유비코터스 정당국에서 난리가 났고 박영준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박영준이라고 하니까 또 어느 당직자가 들어와서 박영중이라고 교정을 해주고 박영중입니다. 그 별명이 그 양반 뭐래요 그거 보고. 당혹스럽죠. 들었대요? 예, 당혹스럽죠. 이제 당에서 포상 안 준 뿌려버릴까 보다. 단무지 선생께서. 예, 박영중에 왜 중이냐면 별명이 약간 스님 비슷해갖고 땡중이에요. 땡중. 이 별명이. 그런데 박영중인데 어쨌든 당에서 지금 이 정봉주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냐. 그래서 제가 겸손을 정봉주의 위력. 겸손을 떨었죠. 설마 그렇게 얘기했으려고. 정봉주의 위력이 아니라 이것은 다 꼼수의 위력이다. 30 몇 분 만에 이렇게 해결되는. 다 써갔다는 얘기죠. 자, 사실상. 그 조현호 청장이 열심히 하신 수사예요. 신념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자, 근데 조현일보 비읍사장은 일면식도 없고 그 자리에 간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아예 혐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읒일보 사장의 아들은 술접대 자리에 갔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날 조서를 제가 본인이 인정했어요? 본인도 인정하고. 지읒일보의 비읍사장이 누구예요? 조선일보의 12회를 들어보세요. 아니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12회를 들어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사건 조서들을 좀 조합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2008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밤 10시께 서울 청담동 소재의 한 룸사롱으로 방상훈 사장의 아들 비읍씨 그다음에 한아무개 씨 그리고 김종승 그리고 술집 여정호분과 마담도 동석을 했습니다. 자, 김종승 씨는 그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알던 사이라고 했고요. 한국에서 귀국해서는 조선일보 계열사 잡지 회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지 못하다가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날이 말입니다. 장자연 씨의 장자연 씨의 사장이 그 비읍 아들을 미국에서 만났다. 미국에서 만났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술자리는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사장 아들은 조사도 안 했어요. 조서에 따르고 이렇게 보면 이 술 먹고 했던 날이 장자연 씨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장자연 씨를 태워준 운전기사가 있는데 김아무개 씨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이 장자연 씨 어머니 제삿날이어가지고 그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게 되자 장자연 씨가 서럽게 울었대요. 숙소에 있다가 서럽게 울었대요.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 뭘 시키냐면요. 당시 술자리에 가라고 미용실에 보내요. 머리 손질을 해서 술집으로 보내요. 2차 가는 누나들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자석에 가기 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하고 이 머리를 카메라로 찍어 놓으라고 장자연 휴대폰으로 저기 실장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너 머리 사진이나 카메라로 찍어놔. 그러니까 꽃단장하고 기다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회사에. 뭐 안 갔을까봐. 예, 안 갔을까봐. 안 올까봐.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 보니까 회사 차원으로 접대할 때는 이런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게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봐야 된다. 여기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안 나오려고 하니까 머리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가고 싶지 않은 어머니 제삿날 가서 접대를 머리를 누가 때렸다고 나와요 거기? 머리는 김종승 씨가 페트병으로 때리는데요. 자, 그날 안 나오려고 했으니까 그 김종승 씨가 얘가 접대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빴을 거 아닙니까? 데려다가 페트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 다음날 새벽 1시 22분에 김종승 씨가 장자연 씨한테 직원들 앞에서 말 조심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 조심해. 이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또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면서 이제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데려다가 문자로 때리고 운전기사를 해서 실어다 날리고. 페트병으로 때렸다는 것도 본인의 주장인가요, 사장이? 아니요, 이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승 씨가 내 말은 그 페트병 때린 물건이 페트병인지 손인지 다른 건지 그걸 장자연 씨는 맞았다고 하는데 그 김종승 씨는 페트병으로 때렸다고 했는데 결국 김종승 씨가 처벌을 받은 것은 페트병으로 2, 3회 때린 걸로 그걸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성접대는 아니고요. 자, 김종승 씨의 조서를 그러니까 페트병이라는 것도 본인의 주장이네요. 그렇죠. 저 기가 막힌 일이 또 나옵니다. 김종승 씨의 검찰 기록 조서인데요. 피해자는 단순히 장자연과 지읒일보 비읍사장의 아들, 여기서 비읍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저기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창들의 말을 증언해 보면 갑자기 예체능계로 돌려서 농구 선수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연세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방우영 씨라고 작은 아버지였죠. 그랬죠. 예. 근데 이거는 휘문고 그 동창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작스럽게 예체능계로 해서 그 학교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남이고 여기에 나타난 사람은 차남입니다. 차남인데 지금 그러니까 차남이 장자연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그렇죠. 차남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조선일보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차기 후보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단순히 장자연 씨와 방 씨를 소개만 시켜준 게 아니고 장자연 씨를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단지 총수 김어준입니다. 네, 겨우 세계 정치 부문 2위에 불과한. 그래서 각하에게 아직도 세계 1위를 바치지 못한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세계 유일의 각하 헌정방송 나는 꼼수다 제13회 시작하겠습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선거권 박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저 이명박이 당선되면 기업은 주저했던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닫았던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투자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명박 효과가 태풍이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정권 탄핵 최전방 공유수사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이 대통령은 독서를 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오, 각하 정말요? 어떤 책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법정 스님의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무소유를 책이 다를 정도로 읽었으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아곤 경쟁이 즐거운 나라 두 권입니다. 에이, 구라치시네. 제 책을 추천합니다. 각하의 최대 관심사인 퇴임 이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정치서적이지만 여름에 어울립니다.
카카에게는 계획이 공포물이 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세요. 조국 현상을 말한다. 100명 이상의 그 기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만 만났어요. 나비 부인. 그 누나도 저하고만 얘기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제가 기사를 썼더니 김태춘 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네요. 그런가? 이분이 아무튼 부정수표 위반, 폭력, 폭행, 공갈, 사기, 거기에다가 입찰 방해, 통채도 약간 조금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친박이고 그리고 정가도 이렇게 많고 이런데 당신 이 돈으로 거기 갖다 준 거 아니냐? 여사님 드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을 한동안 안 하시다가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아? 그러니까 네 그랬죠. 시사인 기자 주진우의 출입처는 성역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구독문의는 서울 3700-3203에서 6.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 들으시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빨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빨 1 정봉주 전 의원. 자, 의원님은 현재 백수로서 본인 소개는 직접 하시는 분이죠? 네. 논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이 멘트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공릉동 월계동밖에 없는 줄 알겠네. 아니 근데 공릉동 월계동에 왜 터지냐고. 이건 좀 심해. 좀 자제해 주세요. 공릉동 월계동 사람들 다 외웠어. 이사 간다는 사람 뭐예요 진짜. 이제 딴 데서 출마하면 좆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동네 출마한 사람 뽑히는 거야 이제 누가. 사실 근데 이런 정치적으로 중요할 때 공릉 월계 버리고 강남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대구로 가서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전투력이 강한 정봉주 전 의원은 대구로 보내라. 지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데나 보내면 다 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한 개 뭐가 있어요. 다 각하의 성은으로 지금 이만큼 살고 말이야. 있는 거 아니에요. 각하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다 죽었죠. M실장. 아 이게 조금 탄력 받은 말이죠. 예. 저희가 결성하려고 그래요. 정봉주 전 의원 대구 출마 추진위원회. 대구는 좀 멀고 가까운 강남 서초는 갈 의향이 있어. 언제든지. 강남 서초 이런 거 불안해서 안 돼 우리가. 당선되면 어떡해. 그리고 한 발 더 나서 이것은 위대하신 각하의 덕이다. 그 민주당 홈페이지 난리가 났어요. 근데 포상은 합니까? 포상 안 하겠죠. 민주당이 뭘 해요. 그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포상을 지금 하면 제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 듣고 포상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그 제가 지금 하게 되면 미안하잖아. 역시 진짜 당대표가 되면 하려고 지금 좀 껌을 쳐두고 있습니다. 깔때기의 진수가 여기서 다시 나오시네. 당대표.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듣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트윗을 얘기했는데 그날 하루 뭐 100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한 방에? 아니 그 트위터 친구가 친구 신청 특친이 트위터 친구가 트윗 친구가 뭐 많이 늘었어요. 주로 여자죠. 잘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잘은 안 봅니다. 저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요. 그러면서 다 확인해 본다. 안 본다니까. 아예 부끄러워 이러면서. 아니 알면서 왜 그래 또. 이게 이제 진짜 많이 듣는 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세계 2위예요. 세계 2위에 그럼 세 가지 얘기할게요. 말도 안 되는 사법고시. 말도 안 되는 유번 씨. 사법고시 패스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빨리 얘기하고 장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오케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네. 그분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친한 후배예요. 제 후배인데
그분한테 다른 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국장쯤 되는 분들이에요. 아니 부장쯤. 검찰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검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들 중에 한 분이 너 정봉주하고 친하다며. 좀 친하지 그랬더니 언제 술자석에 나지로 한 번만 불러줘라. 왜 널 부르냐 그러니까 나 꼼수 듣는데 정봉주 원 팬이거든. 혹시 저 한상대? 아닙니다. 두 번째 금감원 국장 행정 고시 패스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후배 친구인데 야 너 정봉주 친하다며. 술자석에 한번 불러줘라. 사인 받게. 그래서 아니 뭔데 그러니까 이 사람 꼼수를 안 들어요. 제 주위에 친한 사람들 안 들어. 제가 잘났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거든. 아니 그래서 꼼수가 뭔데 그러니까 너 한번 들어봐. 기가 막혀. 너 막 그 금감원 국장에 있는 국장이라고 하는 놈 그걸 들으면 어떻게 이제 금감원 국장들 다 조사하네. 누가 듣나고. 야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서 다 하고 있어. 그 사람들도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뭔가 얘기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 한나라당 쪽도 틀림없이 꼼수들을 듣는 게 100%인 게 얼마 전에 한나라당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했더라고. 오세훈이 왜 그 무상복지 투표 이렇게 매달리냐 그랬더니 우리가 한 달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복지 포퓰리즘에 맞선 지도자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보수의 정치성을 지키려다가 장렬히 전사한 시장 이거 우리 똑같이 워딩이 똑같아. 100% 평가가 대선 행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은 말이죠. 각하 우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을 반신욕을 시켰는데 반신욕까지 시켜드렸는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가 이제 씨발. 그리고 그 게시판에 또 어떤 분이 충무공정신 오세훈의 충무정신. 충무정신. 그래갖고 제가 제보 받은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그걸 뽀샵 처리해갖고 그 앞에 동상 앞에 그 거북선 해전을 벌이고 있는 이순신의 모습을 광화문에서 참 훌륭한 미래 권력들 회원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죠. 너무 오랫동안 잡소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끔 요즘 새로 듣는 분들을 챙겨가지고 또 저기 그 뭡니까 아이폰 거기 와가지고 뭐 웃는 소리가 너무 귀가 아프다느니 욕한다. 뭐 그리고 욕을 한다느니 또 뭐 누구를 말을 많이 해라 누구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싫어. 자꾸 귀찮게 하지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어떤 분이 이런 제보는 했어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이 업을 하고 있는데 깔때기 조심하시고 주면 1시간 2시간 정도면은 이 음량 보정을 해서 드리겠다. 그거 귀찮아요. 근데 그러면요. 너무 세련되면 그냥 이어폰을 떼세요 귀에서. 그러면 그러고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우리가 문제 들으라 그랬어요. 자꾸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마. 귀찮게. 그리고 그 공릉동 월계동 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좀 시끄러워도요. 다 김어준 총수의 목소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전 크게 웃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자원외교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 아예 못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연 사건을 중간쯤 하다가 우리가 방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자연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원외교 좀 하고 인천 인천공항 얘기도 좀 하고 국민주공 그다음에 요새 왜 그 김경준 이송 그것도 있죠 참 희망 김경준 이송의 진짜 핵심적 꼼수를 찾아냈어요. 좋습니다. 빨리 합시다. 빨리 갔으면. 그리고 또 희망버스 막는 그 왜 어버이연합이랑 뭐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그들의 정체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진중공업 특집 할 거 너무 많아. 자 그럼 일단 지난주 간략하게 장자연 이어가기 위해서 2009년 3월 7일 장자연 씨가 사망하고 매니저 유장호 씨가 친필 문서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읒일보의 비읍사장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읒일보가 거론한 모든 사람을 명예훼손을 하죠. 최소 10억 이상씩 겁니다. 20억까지. 그리고 경찰은 30분 조사 후에 지읒일보의 비읍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 종결. 그리고 매니저 유장호 씨는 사회봉사. 그리고 사장 김종숙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감옥 안 가고 끝! 여기 다 끝났어요. 1라운드가. 어제까지, 지난주에 대충 여기까지 짚었고, 그
그리고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됐죠. SBS가 터뜨리면서.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꼼수를 부린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꼼꼼할 뿐이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 모두 알고 있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란 걸. 나는 꼼꼼하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알아. 그래. 그렇게 네 웃음 돈이니까. 가자. 드라마 온회의 한 장면. 장자연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돈으로 성을 착취해서 뇌물로 받는 이런 기가 막힌 야만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여성 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온전해온 그런 착취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런 구조적인 죽음이다. 같은 자리에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죽음이라는 최후 선택을 하기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을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통과 의례로 만든 성차별적 관행 그리고 이것을 묵인하는 사회적 통념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그 화면이랑 똑같네요. 아닌데. 가까이서 보심 실물이 더 이뻐요. 그런가요? 와인해요? 고르는 건 못해도 마시는 건 쉽잖아요. 안 그래요? 고르는 건 소믈리한테 맡기면 되지만 즐기는 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다 두고 왔어요? 뭘요? 차, 매니저, 약속, 자존심. 자, 그럼 장자연. 자, 장자연으로 가겠습니다. 장자연 그 꽃다운 우리 여배우가 그 죽음으로 세상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그 나 같은 피해자는 더 나오면 안 된다고 유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유서의 첫 줄은 너무 괴롭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줄은 지난번에 말했던 지읒일보 비읍사장입니다. 네. 두 번째 그다음에 그 다음 문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인펜으로 지워진 거를 복원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몇 개월 후 김성훈 사장은 장자연의 매니저였습니다. 그 성접대를 시켰다고. 김종승. 본명은 김종승입니다.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의 술접대 자리를 이 부분이 지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의 술접대 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시켰습니다. 라는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승한테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 얘기는 경찰이 이제 그렇죠. 비읍일보에 지읒 사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30분 동안 지읒일보의 비읍사장. 거꾸로군요. 30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때 물었다는 거죠? 아니 이건 김종승 씨한테 물은 겁니다. 김종승 씨한테. 근데 자기는 술접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날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지읒일보 비읍사장은 장자연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0분 만에 보통 조서 받으러 가면 우리가 잘 아시죠? 의원님. 네, 저는 15시간씩 그렇죠. 조사를 받아갖고 기본적으로 15시간 하루 만에 끝났나요? 주소하고 4일 동안 받았죠. 4일 동안. 네. 주소하고 이름 적고 그러면 30분 지나갑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꼭 맞습니다. 전세 사냐 월세 사냐 얼마짜리냐 꼭 물어봐요. 우리 가난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 기자님 얘기가 맞는 게 네. 그거 하고 그렇죠. 종교도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이 타자를 빨리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인적사항 물어보고 가족사항 물어보면 3시간이면 3시간 걸려요. 그렇죠. 근데 30 종교도 물어봅니다. 네. 종교도. 네. 네.